전 대통령이 기업인 1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고용 창출에 앞장서달라며 규제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에 시민들은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뭐 대책을 안 세우고 있잖아. 빨리 해결을 해야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일부 이부제 무슨 미신차는 뭔지. 찬바람이 불면서 대부분 거쳤지만 모레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다시 유입될 전망입니다. 화재가 난 천안호텔은 준공한 지 4개월 만에 하자가 2,0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 당시 최초 신고를 한 직원은 동료를 대피시키고 직접 불을 끄다 변을당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백서가 발간됐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삭제하고 북한의 핵 능력도 축소평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잇따른 체육계 성폭력 사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공식 사과하고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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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은 이 회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표, 경제단체 관계자 등 1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며칠 전 신년 기자회견 같은 형식이었는데 사회도 청와대 인사가 아닌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맡아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17명의 기업인이 질문자로 나섰고 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대통령과 일부 기업인들이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먼저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청와대를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개를 숙여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합니다. 4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문 대통령 바로 뒷줄에 앉은 이 부회장은 문 대통령 발언 중간중간 종이에 메모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발언의 상당 부분을 고용과 투자, 상생에 할애했습니다.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한국 경제의 큰 흐름을 이끌어왔다며 이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토론에 앞서 정장 상의를 벗자고 제안하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상의를 탈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문 대통령은 토론을 마친 뒤 4대 그룹 총수 등 9명과 미세먼지 속에서도 25분간 청와대 경내를 산책했습니다. 저기까지도 가봅니까? 그동안 대기업과 다소 거리를 뒀던 문 대통령이 오늘 행사를 계기로 재계와의 관계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오늘 토론회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일자리 4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직접 연구소를 방문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등을 주문했고 정부는 고용과 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입니다. 가끔 좀 불편한 얘기가 있으시더라도 경청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나 뵌 그 어느 정상분보다도 경청을 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정부가 좀 더 기업 의견을 경청해주면 기업도 신바람 나게 일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재계 총수들은 기업 현장에 애로를 전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규제 혁신을 건의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관련법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구상이나 얘기가 어떻게 있으시면 저희가 알고 갔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좀 더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최저임금의 지역과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하소연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 경기가 나쁘다고 하던데 어떠냐고 물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을 다시 방문해달라고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삼성이 공장과 연구소를 만든다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겐 열릴 듯 안 열리지만 잘 될 것이다. 속도를 내겠다며 남북 경협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과 재계 관계자들의 만남은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계 관계자는 기대감이 컸지만 속 시원한 답변은 없었다며 이젠 회동보다 행동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이어서 야권의 대권 후보로 꼽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을 저지하겠다며 현 정부와 정면으로 각을 세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당은 한국당이 도로 친박당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정치권에 전면 등판한 배경으로 현 정부의 실정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나라 상황이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을 저지하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모든 일을 국정농단과 적폐로 몰아붙이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들과 또 공무원들이 함께 적폐라는 이름으로 몰아가는 이런 것은 제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개파 문제에는 통합과 변화를 주장하며 사실상 당대표 경선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에게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지만 황 전 총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은 황 전 총리의 등장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결국 도로 친박당인 셈입니다. 한국 보수의 비극이고 씁쓸한 현 주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다는 최대 강점이자 약점을 어떻게 이용하고 극복할지가 정치 신인 황교안의 성공 열쇠로 꼽힙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여당 중진 송영길 의원은 원전 문제로 연일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미 끝난 얘기라고 잘라 말하자 오늘 다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일방 통행에 반기를 든 셈이어서 여권의 내부 균열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검토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나흘 만에 SNS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 발전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은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공론화위원회의에서 이미 논의가 끝난 상황이란 청와대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당시 공론화위에서 신한울 3, 4호기 문제는 공식 의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오르면 수긍할 용기가 있을 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원전 5기가 건설 중이라며 에너지 정책 전환 흐름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도 앞서 원전과 미세먼지는 관련이 없다며 송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도 지금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며 송 의원 주장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TV조선 박지원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끼고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치렀죠. 다행히 오후부터는 미세먼지가 물러가면서 하늘이 좀 맑아졌고 대신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 다시 미세먼지가 찾아올 거란 전망입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흑백 사진처럼 시내가 온통 캄캄합니다. 미세먼지가 오늘도 한반도 상공을 뒤덮으며 전국 10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에 사흘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대기에 정체돼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던 데다 주말부터 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연일 유입된 탓입니다. 오전 한때 서울은 세제곱미터당 179마이크로그램, 경기 207,
충남과 전북 195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오후부터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며칠째 뿌였던 하늘이 조금씩 하늘빛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세먼지가 걷히며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모레가 또 문제입니다. 모레 새벽부터 서풍이 유입되면서 국외 미세먼지가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찬바람인 북서풍이 분 뒤 오는 중국발 서풍이라 미세먼지 농도는 덜 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서풍 영향으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온 시민들은 마스크로 중무장을 하고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재앙적 수준의 미세먼지 탓에 도시는 활기를 잃었고 시민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시민들은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냐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점심시간 서울 여의도. 직장인 대부분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너무 먼지가 많아가지고 숨쉬기 불편해요. 출근할 때도 걱정이 돼서. 잠깐의 외출도 꺼려집니다. 외출했을 때 많이 뿌해서 살짝 당황했어요. 전통시장도 울상이긴 마찬가지. 찾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사람 진짜 없어요. 타격 많이 받고. 바람이 안 통하니 차량 지붕조차 원망스럽습니다. 좀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로당엔 미세먼지를 피하려는 어르신들로 빼곡합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속되면서 이곳 경로당엔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까지 측정되는 공기청정기를 들여놨습니다. 뭐 대책을 안 세우고 있잖아. 빨리 해결을 해야죠. 응?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일부 2부제. 화살은 정부로 향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이 동의하시다시피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오니까 국가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온라인에도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을 써야겠다. 미세먼지 30% 줄이겠다는 공약은 어디 갔냐는 비판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는 청원이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렇게 숨쉬기 힘든 날이 계속되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뿐 아니라 우리 몸 곳곳으로 침투해 뇌까지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학병원 내과가 호흡기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공기 좀 좋으면 좀 괜찮고 공기가 좀 안 좋으면은 좀 뇌 자체 몸도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외래와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특히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세먼지는 치명적입니다.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입원료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제 미세먼지 기준으로 해서 보통과 매우 나쁨을 비교했을 때 최대 1.5배까지도 입원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심혈관계, 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중금속과 같은 유해 물질을 흡착하고 있는데 코를 통해 뇌로 들어가거나 폐를 통과한 뒤 혈관을 타고 뇌로 가 뇌졸중뿐 아니라 우울증, 치매 등 신경계 질환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뇌하고 혈액하고 막아주는 그런 거가 있거든요. 장막 같은 게 방어막이 있는데 작으면 그런 걸 통과하기 쉽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초미세먼지는 단순 먼지가 아니라 독성 화학 물질이어서 몸 곳곳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며 간과 신장 기능, 뼈에 미치는 영향도 일부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물론 미세먼지 역시 일종의 자연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가 있죠. 하지만 당시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는데 아무 노력 없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원인을 중국으로 규정하며 한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취임 후 봄철에 일부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대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관공서는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없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참모들과 오랜 시간 동안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다면서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실효성 있는 대책도 없고 중국에 할 말도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을 향해서 할 말은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논의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결과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중은 다음 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백대현입니다. 네, 어제 천안 호텔의 화재 사고로 안타깝게도 호텔 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이 직원은 최초로 화재 신고를 한 뒤 동료들을 대피시키고 직접 불을 끄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감식반 직원들이 손전등을 들고 이곳저곳을 확인합니다. 어제 화재를 처음 신고한 50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하 1층입니다. 김 씨는 불이 날 당시 이곳에 있었습니다. 김 씨는 화재 경보가 울리자 119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큰 불을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 밸브부터 잠궜습니다. 큰 화재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터지면 안 되니까 잠그시고 다시 화재 장소로 가다가 이제 그렇게. 김 씨는 동료들이 다 대피하자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러 다시 달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김 씨는 지하 1층에 있는 다른 직원 4명은 먼저 대피시켰지만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불이 난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초기 진화를 한 과정에서 화염이 이제 세니까 이제 그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추후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해서 김 씨는 불과 20일 전 이 호텔의 전기가스 팀장으로 입사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김 씨가 평소 책임감이 강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성품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씨의 동료애와 책임감이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오늘은 화재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호텔 측은 문을 연 지 4개월 만에 하자 보수가 2,000건 넘게 발견될 만큼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용옥 기자입니다. 호텔 1층으로 연기가 새나오더니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이 번집니다. 순식간에 저 불. 호텔 뒷문으로 사람들이 황급히 탈출합니다. 길이 막혀가지고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3층까지 1층에 내렸는데 안 서서 3층까지 갔다. 검은 연기는 순식간에 일대를 집어삼킵니다. 연기는 천안 시내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만큼 검고 강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들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기 많이 나고 이제 화염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으면은 그런 연기가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 호텔은 지난해 7월 소방 안전점검에서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20에서 30가지를 지적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호텔 측은 이후 스프링클러를 고쳤다고 말했지만 화재 당시 또다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호텔 측은 지난해 9월 문을 연 뒤 최근까지 2,000여 건의 하자 보수를 신청할 만큼 건물에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댈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자 보수 하는 기간도 너무 길고 우리는 영업하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고. 경찰은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와 화재 원인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폭력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납포된 동료 어선을 빼앗으려 단속반과 몸싸움을 벌이고 해경 대원에게 쇠창살까지 휘둘렀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해경 고속 단정이 달아나는 중국 어선을 추격합니다. 해경이 접근하자 중국 선원들이 나타나 양쪽에 쇠창살을 설치합니다. 등선을 시도하는 특수기동대원과 중국 선원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일부 중국 선원은 쇠창살을 휘두르며 저항합니다. 어제 아침 9시 40분쯤 서해어업관리단이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주위에는 중국어선 20여 척이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두 척은 납포된 어선을 빼앗으려고 서해어업관리단 선박으로 돌진하며 위협했습니다. 마침 현장에 도착한 해경이 이 중국어선 두 척을 추가 납포했습니다. 중국 선원들도 알아요. 이제 그 어업관하고 해양사라고 구분하거든요. 어업관이 납포했을 때는 우리가 가다가면 도주합니다. 일단. 해경은 중국 선원이 거칠게 저항했지만 단속 과정에 무리가 없어 공용 화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업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데 택시업계는 일단 신중히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첨예하게 이어져 오던 갈등이 한풀 꺾이는 분위기지만 뚜렷한 해법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지난 9일 분신한 임모 씨의 분향소에 오늘도 택시기사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장례도 무기한 연기하며 카풀 시범 서비스 도입에 거듭 반발했습니다. 카카오를 콜을 받는 순간 그 사람들은 힘이 더 커지고 우리의 목숨은 단명되는 겁니다.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자 카카오 모빌리티는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화를 하자며 서비스 출시 자체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택시 업계와 협력,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여 더 많은 대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여권도 택시업계를 향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 대화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택시업계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중단이 이제 현실화된 만큼 택시업계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동참해 주실 것을. 하지만 택시업계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강경한 입장이지만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단체 간 이런 분열 행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 참여 여부는 이런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카풀 사태 해결을 위한 첫발 내딛기가 겨우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지역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미쳤습니다. 직원들 임금을 맞춰주려면 아이들의 교육비를 줄여야 할 형편인데요. 학부모와 종사자 수천 명이 거리에 나와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서울 청량리동에 있는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맞춤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원이 매우 아름답습니다라는 표현을 만들어야 돼. 효용사 앞에는 모가와의 서술어가 만들어야 돼. 문제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0%가량 오르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줄여야 할 상황이란 점. 지난해까지 380만 원이던 인건비는 올해 38만 원가량 상승했는데 정부 지원금은 4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쳐 전체 운영 예산이 34만 원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가장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마음이 아프죠. 전국에 있는 4,200여 개의 센터 모두 비슷한 처지입니다. 참다 못해 6천여 명의 학부모들과 종사자들은 추경 편성을 요구하며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역 아동센터 운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거론하는 건 이중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외려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서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찢어버린 신고증과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겠다며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또 이들은 추경 편성이 될 때까지 단체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1월 급여 지급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현대자동차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급 휴일이 포함되면서 연봉 5,600만 원을 받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직원이 6,000명 이상 나오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안에는 노조가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려했던 후폭풍이 현실화하는 것인지 황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 2년차 사원 연봉은 5,600만 원, 월 평균 467만 원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유급 휴일을 근무 시간에 포함하면 시급은 6,996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이 같은 직원이 현대차에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임단협을 변경하자고 최근 노조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하루 만에 사측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기본급을 높여 최저임금을 맞추라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혹은 매월 지급 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도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과 연계되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이 급증합니다. 정부는 주유수당이 포함돼도 기업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계기로 삼아 현대차 노조는 사실상 임금 인상을 시도하고 나선 겁니다. 노조의 힘을 빌려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사태가 돼서 이런 문제를 사전 검토하지 않고 추진했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강성노조의 과욕이 저임 노동자의 생계보장이란 최저임금의 취지를 무색해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체육계 미투 관련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는 지난해 이미 코치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신 씨는 결국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1년부터 운동부 코치 A씨에게 20여 차례 성폭행당했다고 밝힌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 신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방배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습니다. 바로 미투를 하고 싶었었는데 많은 지인들이 뒷말들과 너한테 오는 시선들도 너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이제 걱정을 해주셔서 그래 일단 고소를 해보고. 방배서는 신 씨의 진술을 받고 A씨의 거주지 부근인 전북 익산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합니다. 익산서는 넉 달 뒤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지청이 추가 증거를 요구하면서 경찰은 보강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참고인과 목격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재송치합니다. 다른 여성 코치님이나 아니면 동료 선수의 그런 증거인데 그게 흐지부지 되면서 이거를 경찰에서 그래서 불기소로 올린 거예요. 군산지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인 조사를 촉탁했지만 이후에도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고소를 계속 혼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도 휴학을 하고 수사가 흐지부지 늘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 지친 신 씨가 선택한 건 언론을 통한 폭로였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이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행 문제와 관련해서 합숙 위주의 도제식 훈련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요구에는 끝까지 답하지 않았고 빗발치는 항의로 오늘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열린 회의장 앞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피켓이 줄을 잇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회장은 별도의 통로로 회의장에 진입했고 취재진이 뒤엉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심석희에 이어 신유용의 성폭행 폭로 이후 첫 공식 석상. 이 회장은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체육계를 쇄신하겠다며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고 책임자로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정상화시키는 데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쇄신안으로는 합숙 위주 도제식 훈련 및 육성 방식의 전면적 검토를 비롯해 징계 내용의 투명화 등 고강도 대책이 담겼습니다. 이 회장은 이사회가 끝난 뒤 빗발치는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여성 부촌장을 반드시 한다는 그런 구체적으로 얘기인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취재진의 질문에 부담을 느낀 이 회장은 건물 4층에서 1층까지 걸어 내려가는 등 촌극을 연출했습니다. 회장님이 맡은 단체는 다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계 전면적인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최고 수장은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벌써 2명의 선수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용기 있는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문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현행법상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현행법이요.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은요. 이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이 돼야지 이 강간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해자를 강간죄로 처벌하려면 성폭행 당시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두 선수 모두 코치로부터 오랫동안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자, 이걸 법적으로 입증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럼 두 선수가 이걸 입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요. 이 강간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입증만 된다면 처벌은 가능한데요. 자,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증거 수집이 어렵고 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법원에서는요. 이 성폭력 재판의 경우에 유무죄 판단을 피해자의 진술의 상당 부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 이 많은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또 관련 증거들이 부족하다면 이 강간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신유용 선수는 자신의 얼굴까지 공개하며 용기 있는 폭로에 나섰는데 오히려 가해자는 법의 보호망 뒤에 숨어 있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신유용 선수를 성폭행한 코치 얼굴을 공개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헌법에서는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피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용기를 내서 이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만 얼굴과 실명이 공개돼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참 답답한 상황이군요. 저희가 흔히 이 문제 관련해서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체육계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침묵했다면 이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았다고 해도 이게 범죄를 용이하게 해준 게 아닌 이상 형법인 방조죄 같은 걸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관리 감독상의 책임을 물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체육계 스스로가 완전히 환골 탈퇴한다는 각오로 나서지 않는다면 용기 있는 선택을 한 두 선수의 고통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간한 우리 군의 국방백서에서 8년 만에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변화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입니다. 우리 군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적을 기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남북 신뢰 구축 노력이 군의 대적관에도 반영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고요. 국방백서에서 이런 주요한 개념들이 빠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북한 군사력은 핵과 미사일 능력은 2년 전에 비해 고도화했으나
재래식 전력은 현상 유지 중으로 평가했습니다. 주력 전차인 선군호 성능이 개량됐고 신형 장갑차 준마호 배치는 백서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 대대도 창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한중일 주변국 교류 협력에선 사드 이후 관계 회복 중인 중국을 가장 먼저 언급했고 레이더 갈등을 겪는 일본은 한 순위 밀린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은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소 20개 이상의 핵폭탄을 보유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국방백서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듯한 표현이 들어있어서 이것도 논란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핵 전문가와 위성사진 분석 등을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춘 징후가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핵폭탄 6개를 추가로 생산하는 핵분열 물질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총 2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보당국도 비슷한 수치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도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플루토늄 50kg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2016년 국방백서와 동일한 수치로 핵무기 8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추가적인 폐연료봉 처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폐연료봉 재처리 가능성이 2017년에 제기된 바 있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고 그 밖에 북한 핵 능력도 일반적 표현으로 수위를 조정한 것.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고만 표현했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생략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을 받고 움직인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은 오늘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정치인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201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이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지인 아들 재판을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서울 북부지법원장 등을 통해 이를 해당 재판부에 전달한 혐의에 관한 겁니다. 임 전 차장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당인 전병헌 의원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감형 등을 위해 보고서를 작성케 한 뒤 전 의원에게 이를 설명해 준 혐의도 받습니다. 또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군현 의원과 노철래 전 의원을 위해 양형 검토 문건을 만들게 한 뒤 직접 해당 지원장에게도 청탁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재판은 청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검찰의 소환 조사도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1일과 14일에 이어 오늘 조서 열람과 함께 3차 조사를 끝낸 건데 양 전 대법원장은 전반적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현재로선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만 앞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주 검찰에 처음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바로 들어갔죠. 대신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포토라인 문제가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판결이 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낙인 찍기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뭐 어머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직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자주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팔자가 쓴 거 아닙니까? 4개월 만에 오셨는데 신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만 그냥 통과하는 건 개인의 자유지요.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재판 개입, 이거에 대해서 바로 검찰 포토라인입니다. 포토라인이 무너지면 그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위험한 돌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아예 통제선을 깔고 대표 기자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때 대표 질의기자로 선정된 한송원입니다. 대표 기자는 보통 출입 기자들 중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게 됩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검찰도 포토라인은 언론이 만든 것이란 입장이죠. 하지만 소환을 공개할지 말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검찰이 소환을 공개한다는 것은 곧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뜻입니다. 포토라인이 생긴 건 이러한 검찰의 공개 소환 관행과 이에 따른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1993년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다 카메라에 맞아 이마가 찢어졌고 이후 포토라인이 운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해외 선진국에서는 검찰 포토라인이라는 게 거의 없고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촬영을 허용합니다. 헌법이 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입니다. 피고인도 아니고 단지 피의자이고 혐의 사실을 조사받을 단계에 불과한데 방송이 되면 국민들의 심증은 이 사람은 유죄라는 심증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또한 헌법이 정한 것이죠. 언론의 자유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토라인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기냐, 알 권리 보장이냐. 헌법 가치가 충돌하는 포토라인 운영 문제를 두고 사회적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학교 가는 길 아침부터 회색 하늘 호흡 꼴랑길 내 친구 마스크 내 코에 필터 오늘도 나를 지켜주고 있어. 예,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가사를 쓰고 직접 부른 랩입니다. 아이를 지켜주는 것은 부모도 나라도 아닌 마스크 필터라고 하네요. 7살 아이가 그렸다는 놀이터 그림도 보시죠. 아이 둘은 마스크를 쓴 채 손으로 입을 막고 있고 마스크가 없는 아이는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하늘을 온통 이렇게 회색 빛으로 칠했습니다. 하늘이 회색이어서 회색으로 칠했다는 아이의 말에 엄마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미세먼지에게 주말 휴일을 모두 빼앗기고 난 어제와 오늘 아침 출근길은 암담했죠. 자욱한 잿빛 공기에 눌려 한숨과 분노를 터뜨린 사람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인터넷에서도 미세먼지 얘기가 넘쳐났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렌즈를 닦으면 선명하게 나온다는 기막힌 안내문이 떠들어가는 경험담도 올라왔습니다.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는 대통령 공약과 민주당이 내걸었던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미세먼지의 종주국격인 중국 정부가 우리는 크게 개선했지만 서울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큰 소리를 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미세먼지는 중국 것이 아니라고 도리어 눈을 치켜떠도 정부는 변변히 항변도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는 예보에는 차라리 추운 게 낫다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차가운 북풍이 미세먼지를 밀어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모레부터 또 다시 악성 미세먼지가 공습해 온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노벨상 수상 작가 솔제니치는 강제 수용소에서 숨쉬는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이 신선한 공기보다 더 감미로울 순 없다고 노래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숨쉴 자유에 관한 한 솔제니친이 갇혀 있었던 소련의 강제 수용소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1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숨쉴 자유를 빼앗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네, 며칠째 미세먼지가 비상이었죠.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 복무 중인 의경도 취재하는 사진 기자도 황사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호흡기는 물론 눈까지 아주 뻑뻑했는데요. 다행히 내일은 먼지가 해소가 됩니다. 반짝 한파 덕분인데요. 이 힘들게만 느껴지던 강한 바람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단 한파 대비를 잘 하셔야겠는데요. 오늘보다 체감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이 영하 9도, 춘천이 영하 12도, 울산, 창원 영하 5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광주, 창원 3도를 보이겠는데요. 이번 추위 말 그대로 반짝 한파입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들어와 모레는 또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단, 또 모레부터는 미세먼지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보 유의해 주시고요.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밤에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